네, 반갑습니다. 2024 방문각 스포츠 지도사 특수체육론 강의를 맡은 최승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체육론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자, 강의에 앞서 작년 기출 분석과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에는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 챕터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특수체육과 통합체육의 의미에 관해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장애와 관련된 유형별, 뭐 예를 들어서 지적, 정서, 자폐, 지체, 뇌, 병변 이런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비율은 뭐 골고루 한 챕터에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체육지도 전략.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에 관해서 유형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체육 지도를 전략적으로 할지 방법, 네, 그 다음 주의사항 등등 이러한 문제가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챕터는 이제 특수체육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요.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까지 순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특수체육의 의미입니다. 자, 특수체육은 뭐냐 하면요. 자, 말 그대로 특수체육의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을 대상자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엔요. 이런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특수체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체육과 연관된 분야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특수체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네, 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활동이 살짝 불편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는 어디가 많이 불편하거나 뭐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혹은 이런 뭐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이런 장애들을 꼭 가지고만 특수체육이 되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절단됐거나 혹은 팔이 절단됐거나 자, 이런 신체적으로도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는 특수체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 스포츠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위해서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에도 뭐 이런 지적, 정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신체적인 장애에 따라서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스포츠가 정해지고 체육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뭐 지체, 뇌, 병변, 시각, 지적, 청각 등의 이런 경쟁 스포츠를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참여 유형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의 정의는 예전의 장애 정의와 그리고 현재 장애의 정의가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말 그대로 질병과 장애는 같은 것이 아니다. 네, 말 그대로 뭐 어디가 아프다, 뭐 몸이 아프다, 어디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거는 장애와는 별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즘 장애의 정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부정적 용어 사용이 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자, 장애인과 장애인의 반대말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 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용어예요. 특수체육에서는. 왜냐면요. 자, 이런 장애인이라고 하면요. 그거의 반대말은 바로 비장애인이다. 네,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특수체육에 관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어디 가서 지도를 할 때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뭐 여기는 장애 학생, 뭐 특수체육의 학생, 그리고 여기는 뭐 일반 학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특수체육과 장애 학생, 그리고 여기는 비장애인 학생이라고 정확하게 이런 부정적인 용어 대신 긍정적인 용어로 조금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신체 기능과 구조는 손상, 활동의 제한은 장애, 그리고 참여 제약은 핸디캡으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단어로, 긍정적인 단어로 이런 명칭을 바꿨으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하거나 혹은 시험을 보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총체적인 개념으로는 장애를 인식하기 시작을 했으며 환경과 개인적 요인을 모두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 특수체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체육의 정의를 학자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특수체육은 말 그대로 신체 활동의 어려움입니다. 네. 특수체육은 특히나 이런 장애를 가진 이런 학생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이 또 특수체육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수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별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능력에 따라서 안전한 스포츠 경험을 주 목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신체 교정, 훈련, 치료, 그리고 이런 계획적인 프로그램 요소를 모두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은요, 이런 독특한 요구를 지닌 사람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지도자한테도 좀 독특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동적으로는 어려움을 지닌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특수체육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에 대한 특수체육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응체육입니다. 자, 적응체육은요, 전통체육을 기반을 해서 특수체육에 맞게 병행이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전통체육을 적응을 할 수 있게 초반에 그런 유형으로 보는 게 바로 적응체육이고요. 교정체육은 말 그대로 내 어떤 신체적인 혹은 내 이런 심적인 부분을 교정을 하는 체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적, 물리적, 신체 결함의 교정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재활하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발달체육은 말 그대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발육과 발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육과 발달은 여러분 그 나중에 유아체육론 쪽에서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발달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아동, 이런 장애 아동이 좀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근육 운동부터 소근육,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 그리고 이런 체력 위주로 계획된 건강 프로그램의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체육은 특정 부의 신체활동 운동력 회복과 향상에 초점을 두어서 어딘가 불편했을 때에 좀 향상될 수 있게 근육이나 혹은 이런 뼈로 향상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료체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수체육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특징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위관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주요 요구자, 이런 장애 학생의 심동적 문제를 평가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특성이 평균 이하나 혹은 이런 정상과 다른 학습자 위주의 교육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문화의 일부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속성, 이런 뭐 단일성, 한 번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무성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의 장애 정보와 관련 없이 체육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바로 특수체육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체육의 목표, 이거는 작년에도 이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정의적 영역입니다. 정의적 영역은 뭐냐면 긴장 이완과 즐거움,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증대,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스포츠 사회학 쪽이나 혹은 이런 체육사, 그리고 교육학 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자, 우리 일반인 포함해서 이런 장애인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게 되면 이러한 정의적, 심리적, 인지적으로 다 발달이 된다. 네. 스포츠를 하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신체적으로도 당연히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지막은 사회적으로도 다 건강해진다 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동적 영역으로 보면 체력 향상, 그리고 운동 스킬과 패턴, 그리고 여가와 취미 활동에 필요한 스킬도 어떻게 보면 향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인지적은 그래, 인지적과 운동적 기능의 감각, 그 다음에 통합. 네,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통합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사회 통합, 그 다음에 이런 창조적인 표현 능력과 이런 놀이게임의 행동이 다 인지적 영역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제가 이게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런 특수체육에도 통합 관련해서 개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에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개념 총 3가지. 정상화, 주류화, 그 다음에 통합.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정상화 같은 건 어떤 거냐면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간의 존엄성은 무조건 존중을 받아야 된다 라는 주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신념, 네, 이게 바로 정상화 신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주류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장애와 비장애의 교육, 뭐 스포츠가 됐든 운동이 됐든 아니면 실제로 공부를 하든 이런 공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바로 주류화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장애 학생을 분리된 공간에서 교육하지가 않다. 이 말은 즉 장애와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통합 관련 개념에서 주류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 그대로는 통합입니다. 통합. 자,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공간적, 그리고 뭐 시간적, 네, 이런 거로 구분 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통합 관련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 교육을 할 시에는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장애를 가진 이런 특수체육의 교육의 목적은 개인 지도가 제일 우선입니다. 네. 하지만 개인 지도 과정 후에도 이런 전체 지도 과정을 설정을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 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최대한 함께 참여하는 수업을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수업을 실시할 때 이런 교수적 통합이 용이한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됐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어쨌든 이 특수체육을 하는 이런 장애 학생 혹은 비장애인 학생들은 지도자의 의지를 좀 많이 합니다. 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학생들이 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장애를 내가 정확하게 케어를 하려 그러면 내가 이런 교수적 통합이 용이한 방향, 즉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해한 상태에서 지도를 할 것. 네. 내가 이 장애 학생을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고 왜 저 학생이 저렇게 하지?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지도가 안 됩니다. 최대한 이런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체육을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합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업을 실시를 하셔야 훨씬 더 용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하지만 이런 통합체육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장단점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는 많이 안 나오지만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어떻게 보면 통합체육은 장애와 비장애인 학생들이 같이 배울 수 있는 통합체육인데 장애를 가진 학생의 능력은 체육교과에서 더 나은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애 학생은 이런 장애 학생의 모범적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 장애 학생이 못하는 거를 비장애가 해주고 비장애인 학생이 못하는 거를 장애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정적 측면에서도 다 같이 통합을 했을 때는 예산 절감과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자,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별도의 시설과 도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준비와 계획에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체육교사, 이런 특수체육의 교사가 아닌 일반 체육교사는 이런 특수체육 교육을 담당을 했을 때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지도 방법에 대한 인지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체육 교사를 어떻게 보면 데리고 오는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단위 수업보다 소단위 수업에서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통합의 연속체. 자, 이 학자는 어떻게 보면 특수체육의 정의를 내린 학자랑 이제 똑같은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자,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스포츠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스포츠 환경에서 동등한 자격에서 경기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한 일반 스포츠는 이런 장애의 유무가 경기력을 주지 않는 수준, 에서 스포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가 바로 조정한 일반 스포츠 레벨 2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레벨 3. 일반 스포츠와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혹시 그 시각장애인의 마라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 시각장애인은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도로, 그 길을 어떻게 마라톤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비장애인이 옆에서 손을 잡거나 혹은 손과 손을 묶어서 같이 마라톤을 합니다. 말 그대로 코스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비장애인이. 그래서 그 비장애인은 코스 매니저도 하면서 이 장애 선수의 이런 속도 조절, 그 다음에 호흡 관리 등을 옆에서 멘탈까지도 같이 해주는,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가 한 팀이 되어 다른 상대와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레벨 3. 일반 스포츠와 장애인 스포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4는 통합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 말 그대로 장애인 선수들, 장애인 학생들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비장애인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스포츠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규칙, 그 다음에 경기 시간, 그 경기 룰, 그 다음에 그 경기장, 이런 거를 다 장애인 학생에 맞춰, 장애인 선수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는 그곳을 비장애인이 적용을 받으면서 규칙을 하는 게 바로 레벨 4 통합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레벨 5 분리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는 말 그대로 그냥 장애인 선수들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레벨 5 환경, 다시 분리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장애인 선수만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등급 분류에 따라서 지정된 선수만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된 선수, 그냥 등급, 자, 이런 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체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참여가 가능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맞는 말이죠? 자, 2번. 경쟁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공평한 참여 기회가 대등한 경쟁을 위해 장애의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말이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공평한 참여 기회를 하기 위해서 혹은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유형을 구분을 해야 되죠, 무조건. 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에서 특수체육의 대상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의 체육활동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특수체육에서의 특수는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미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정답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쟁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공평하고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나와 있죠. 네. 자, 이렇게 챕터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번째, 사정과 특정 평가 도구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정의 개념과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정은 뭐냐면요, 어떠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과정, 즉 이런 평가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척도, 뭐 설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과 질적인 자료를 모두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측정 활동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정의 종류는 네, 많지만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면, 자, 먼저 검사는 이런 점수 산출을 위한 질문 혹은 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은 이 장애 학생, 특수체육 학생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나와 이런 지도자와 장애 학생과의 그 면접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향상성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중심 사정은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네, 교육과정 중심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 사정은 이런 수행에 따른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네, 이런 포트폴리오 다들 아는 단어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네, 이런 어떠한 작품, 결과물을 통해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정의 분류를 총 4가지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공식적 사정은 표준 검사 절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표준 검사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공식적 사정이다. 자, 그러면 비공식적은 표준 절차가 아닌 비표준화. 네. 비표준화지에 관해서 척도를 하는 게 바로 비공식적 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사정은 말 그대로 내가, 지도자가 장애 학생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직접 사정. 간접 사정은 이 장애 학생이 조금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게 조금 다소 어렵거나 혹은 뭐 다른 이런 신체적으로도 불편해서 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를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간접 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측정 평가 도구의 종류를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위에랑 제가 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표준화 검사, 네, 표준화 검사,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네, 것들이 있고요. 수정된 검사, 즉 비표준화 검사라고 보실 때는 어떠한 특성에 맞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비표준화다. 자, 그리고 기준 지향 검사, 이제 상대평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조금 들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신 등급제나 수능 등급제.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혹시 이제 대학교 다니신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대방, 즉 나와 내 또래 이런 집단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상대평가다. 네. 자, 그리고 준거 지향검사, 즉 절대평가.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그 기준에 따라서 상향이 됐나 하향이 됐나 보는 게 바로 절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검사 도구, 이런 측정 도구에 관해서 선택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총 제가 6개만 가지고 왔고요. 다른 기준도 굉장히 많지만 기출문제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로만 기준에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타당성.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기본과 어떠한 이런 행동, 뭐 인지, 정의적, 완전 그냥 기본적인 거를 척도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바로 타당성이다. 타당성. 자, 그 다음에 신뢰성은 이런 내가 어떠한 특정 항목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 동일하게 보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일관성 있는 동일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신뢰성이다. 자, 그 다음에 객관성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표준화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평가자의 측정에 따른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만약에 이게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검사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이런 특정 기준, 그 다음에 이런 장애와 관련을 해서 검사를 할 때 동일한 유형의 대상을 포함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적합성. 그 다음에 변별성은 수행도가 높은 사람과 조조한 사람의 특징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게 바로 변별성. 그 용이성은 말 그대로 쉽게, 내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용이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애인 대상, 이런 특수체육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이 있는데, 자, 목적은 지체 혹은 다른 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 손상과 특성 진단, 그리고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화와 개발을 위한 근거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판단 중을 말하는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직접적인 장애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 준비 실천 과정이 바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준화 검사 진행을 할 때의 유의사항으로는 항상 이런 작업 실시 전에는 지침에 따른 완전한 검사가 실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수정된 내용에서 또 바뀌는 상황이 있는지,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떠한 범위를 초과를 했을 때에 상세 기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거를 변경을 했는지, 내가 왜 수업 시간을 10분에서 20분을 늘렸는지, 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 대상으로 했을 때 표준화 검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 유형은 말 그대로 직접, 신체적, 정서, 시각, 청각, 뇌병변, 이러한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사정 및 평가를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낮은 높이의 철봉에서 척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적 장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수준이 어떠한 이런 단거리 스피드를 내가 검사를 할 때에는 일반 결승전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결승전보단 조금 더 뒤에 결승전을 설치를 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왜? 결승전을 실제 설치해 줘서 기록 측정을 합니다. 왜? 결승전을 인지하고 성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한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승전을 보면 더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데 결승전을 봤을 때는 다 왔네, 천천히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검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승전은 조금 더
뒤로 두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적장애는 이런 버피 테스트 시행을 할 때 2박자로 실시를 합니다. 자, 버피 테스트는 뭐냐면요. 이런 체력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전신 운동인데요. 체력 강화, 체지방, 이런 근력 강화 효과가 있고요. 뭐 버피 테스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어디 뭐 예전 학창 시절 때 수련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팔 벌려 높이 뛰기 막 하다가 갑자기 뭐 버피 테스트 하죠. 네. 버피 테스트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런 심폐지구로 측정을 할 때에는 암 에르고미터를 활용을 해서 하는데, 암 에르고미터는 뭐냐면요. 이러한 심폐지구력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심혈관 재활 훈련에도 적용이 되는 굉장히 좋은 어떠한 그 검사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평형 능력이 불편이 있는 학생은 수직 점프를 통해서 순발력 검사를 실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검사 도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검사 도구는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예요. 자,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검사 도구지가 이렇게 나와요. 네. 여러분 뭐 기출문제 뭐 이미 푼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검사 도구가 나오고 이 검사 도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면요. 검사 분류가 많이 나옵니다. 검사 분류가. 네. 검사 분류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은 검사 목적이 나와요. 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요. AMPS는 준거 지향에 대한 분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운동기술 숙련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검사 도구지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많이 가지고는 맞지만 네, 이렇게 뒷장도 있고,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 앞장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앞장에 제가. 네. 앞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검사 도구 명칭과 이 검사 도구가 어떠한 분류로 나오는지, 준거지향인지 규준지향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한 건강 목적은 뭐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제 분석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과제 분석은 뭐냐? 시작하고 끝까지, 네, 최종 단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목표 과제를 구분을 해서 조금 더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제시하는 거다. 점진적은 뭐예요? 네, 이런 단기간에 어떠한 끝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나 늘려가고 연속성이 있는, 그게 바로 점진적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떠한 체계적인 순서로 지도를 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한 번에 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이런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학생 스스로 파악을 할 때 어떠한 과제를 주면서 네,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성취도 점검, 네,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수의 성취와 효과에 대해 점검할 때 활용합니다. 자, 과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제, 뭐 대학교 과제랑 비슷합니다. 내가 과연 이 과제를 했을 때 좋은 게 뭔지, 네, 그 다음에 과제를 했을 때 느끼는 게 뭔지가 바로 이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을. 네. 자, 그 과제 분석에 대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 동작 중심, 네, 말 그대로 이런 질적 향상을 목적을 하는 과제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활동 중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정 목표와 연관된 활동을, 네,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게 바로 유사 활동 중심 과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역 중심 과제 분석은 어떠한 게임하고 경기 활동을 분류를 해서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생태학적 과제 분석은 자, 이 첫 번째, 자, 운동 스킬, 선호도, 이런 움직임.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운동 기술이나 움직임의 수행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소를 고려한 것이 바로 생태학적 과제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과제 분석을 했을 때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달에 관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거다. 네. 발달은 눈에 보이는 거죠, 발달은. 네. 그래서 그 너무 발달, 너는 이거를 성장해야 돼, 너는 이거를 통해서 뭐를 얻어야 돼 라고 너무 이런 주입식 교육, 즉 우리 사회학적, 스포츠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기본적인 학습 과제가 조금 힘들 수가 있다. 기본적인 것들이. 네. 자, 그리고 학습해야 하는 과제 적용을 할 때 이런 세부적과 단계적으로 구분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가 조금 어렵다.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과제 분석에 대한 유형을 통해서 장애 학생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거 못 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자, 이것도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생태학적 과제 분석에서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라고 보면, 자, 우리가 생태학적 과제 분석 방금 막 배웠죠? 네. 자, 이거를 한번 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자. 필요하죠? 그 수행 과제. 필요하고요. 그런 이런 환경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생태학적 과제 분석에서는 이런 평가자는 요소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자, 정답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과제 분석은 운동 기술, 그리고 움직임과 학생의 특성, 운동 기술이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고려한 것이지, 수행 평가자는 어떻게 보면 고려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요소 구성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네, 챕터 3의 이제 특수체육 지도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뒤에, 이제 그 앞으로 나올 그 지도자 전략에서 더 자세히 그 유형별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수체육 지도 전략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네,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장 필드에 나갔을 때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개별화 전략입니다. 개별화. 개별화는 말 그대로 나와 장애 학생의 1대1, 네, 1대1에 대한 교육들이 많지는, 단체 그룹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단체 그룹도 있습니다. 네, 없다고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대2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런 프로그램도 잘 짜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상황, 네, 상황에 맞게 잘 변형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개별화 교육이라 그래서 꼭 1대1 교육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1대1은 아니에요, 굳이. 2대1이 될 수도 있고 3대1이 될 수 있고, 이 어떻게 보면 개별화 전략은 1대1에 대한 상황만 할 뿐이지, 수업은 뭐 3명, 4명, 5명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화 전략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개개인의 능력 고려를 해서 이런 교육 내용을, 프로그램의 과정, 문서를 바로 IEP라고 한다. 네, IEP다. IEP는 개별화 교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수행 수준. 네, 이 장애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행을 할 수가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그
그 다음에 보조 인력.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어떻게 보면 그 교수법에 또 나오지만, 나 혼자 하는 교육이 아닌 누군가를 보조를 두고 같이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네, 교육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교과 교육 과정에 참여, 그 다음에 평가법, 네, 이런 뭐 도구 혹은 사정, 이런 거를 변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플랜하고 전환 서비스, 그 다음에 부모와 보호자한테 마지막에는 통보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다, 구성 요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교육 계획을 구성하는 기능과 절차. 자, 먼저 기능은요, 평가와 이런 어떤 점검 도구, 뭐 과제, 그리고 이런 관리 도구,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대한 기능적인, 네, 어떻게 보면 개별화 교육이 있고요. 자, 절차는 말 그대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 네. 자, 준비를 해요. 프로그램 내가 막 준비를 해. 그 준비에 어떻게 맞는 진단을 해요. 이게 정말로 내가 실질적으로 장애 학생한테 접목을 했을 때 괜찮은 프로그램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다시 잡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막 지도를 해. 내 프로그램 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최종평가. 최종평가는 비표준화 검사지로 합니다. 네. 비표준화 검사지는 뭐다?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그 기능에 맞게 어떻게 보면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표준화된 검사지에서 유형별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뀌는 거예요. 좀 용의적으로 나한테 편안하게, 혹은 장애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든 게 바로 비표준화 검사지다. 그래서 최종 평가는 비표준화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 전략. 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조 인력. 네, 이 보조 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수법, 지도 전략을 봤을 때는 크게 5개에 대한 지도 전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급생 또래 교수. 이거는 말 그대로 같은 연령의 학생을 보조교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초등학교 수업을 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하죠. 근데 거기 중에 제가 하나를 뽑아요. 여기 반장이 누구예요? 반장에서 제 옆에 딱 세워놓고 이 학생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서로 잘 알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어떻게 보면 특히나 이 장애 학생 특수교육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다라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급생 또래 교수. 네. 상급생은 말 그대로 내가 1학년 수업에서 2학년 선배, 뭐 3학년 선배를 와서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 네. 그런 것처럼. 자, 대상 학생보다는 나이가 많은 학생 보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또 좋은 점은 어떤 거가 있냐면요. 급생 또래 교수보다는 이런 저학년 중증 장애 학생에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보다 어떻게 보면 형, 누나, 언니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양방, 그리고 상호 또래 교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짝꿍이 됩니다. 네, 짝꿍. 우리 아까 앞에 전 챕터에서 배웠던 그 우리가 어떤 스포츠,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마라톤을 즐길 경우 장애 선수가 앞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 비장애 학생이 같이 손을 잡고 이런 코스 매니저 하듯이, 네, 멘탈 관리 하듯이 그렇게 짝꿍을 지어서 하는 게 바로 양방 또래 교수다. 자, 그 다음에 일방 또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조교사, 즉 비장애인의 보조교사로 두어서 나랑 동급한, 나랑 비슷한 지도자와 비슷한 이제 사람이 같이 장애 학생을 수업을 해주는 게 바로 일방 또래 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 학급 또래 교수, 이러한 짝꿍과 그 다음에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해서 서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제 카드를 활용해서 지도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활동 변형 전략의 의미는, 자, 우리는 어찌됐든 기본 이런 표준화 검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스포츠 운동을 해야 되지만
장애 학생 경우에는 또 유형이 많죠. 시각, 청각, 지체, 정서, 뭐 내병변 이렇게 많은 유형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면요. 제일 중요한 효과적입니다. 효과적. 네, 효과적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환경과 규칙과 뭐 또 하나는 뭐 시간 등등 네, 이거를 변형을 해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운동 수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준, 행동,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우리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장애인 스포츠의 활동 변형 전략의 의미 중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의 기준이 안 되는 것은 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필요한 명확한 기준과 행동이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기준, 행동, 조건, 뭐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닌 것은 이제 비용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부 분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됐는지 세부적으로 보면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환경, 그 다음에 기구, 그 다음에 규칙 이렇게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 네, 이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장애 학생 유형별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체육관에서 하고, 어느 때는 일반 교실에서 하고, 어느 때는 뭐 이런 기구가 많은 곳에서 하고, 자, 이렇게 좀 공간적으로 변형을 해주는 게 좋다, 환경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용기구. 우리가 뭐 유아체육, 혹은 노인체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일반, 그 다음에 성인이 된 그런 체육을 지도할 때는 그냥 말하고 이런 맨몸으로 하는 이런 스포츠 운동들이 많지만 이렇게 조금 특수한 경우 노인 체육, 다시 노인, 특수, 그다음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하는 스포츠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런 유형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경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네,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구, 우리가 장애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럼 골을 넣어. 그러면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만 골이 인정이죠. 기본적인 규칙은. 하지만 이럴 때 좀 변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혹시나 정서, 지체 같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그 골대에 골을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대 말고 그냥 벽을 맞추는 거예요. 벽을. 왼쪽 벽 맞추면 1점, 뭐 저 끝에 있는 벽 맞추면 뭐 2점 해서 이렇게 규칙을 조금 변형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한 곳에 내가 넣어야 되겠다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그냥 볼을 찬다. 내가 볼을 찬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중점을 두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규칙도 변형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이제 변형을 할 때의 고려 사항들이 있죠. 최소한의 규칙. 네. 이건 중요합니다. 네. 자, 제가 방금 축구로 예시를 들었죠. 골대에 넣어서 1점을 받는 게 아니라 벽을 맞춰서 1점, 2점, 3점을 준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축구 경기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규칙들이 있죠. 친구를 밀면 안 되고, 뭐 친구를 넘어뜨리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런 최소한의 규칙은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규칙성마저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이제 스포츠, 이런 경기에서는 조금 더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칙은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를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나 우리 정서장애를 가진 그런 이제 학생들을 보면 이런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많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집중력이 약 1분에서 5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5분 후에는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되게 소란스럽고 막 유산스럽습니다. 그것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게임하자. 막 괜히 또 더 큰 목소리로 좀 하이톤 목소리로 막 이렇게 스포츠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협동심, 네, 다시요. 협동심이 필요한 활동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스포츠의 본질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시도한다. 어려움이 있으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형별에 따라서, 네, 드디어 나옵니다. 유형별에 따라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냐 봤을 때는 이거 다음 챕터가 바로 지도 전략이에요. 유형별에 따라서.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이런 뭐 지체, 직접, 정서, 뭐 시각, 청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 챕터는 중요한 것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체장애.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디 신체적으로 어디 불편한 거예요. 네, 즉 이런 뭐 휠체어, 뭐 의수족, 브레이스, 클러치를 사용해서 조금 신체적 활동이 제약이 되는 우리 학생들을 지체장애인이라고 하고요. 지적장애는 뭐 기억, 인지적 능력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학습 능력, 주의 집중, 체력.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유아 혹은 영유아. 네. 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적장애인은. 네. 자, 그럼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말 그대로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방향 탐색과 이동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시각이 잘 안 보이니까 뭘로 해요? 청각과 촉각, 이런 감각을 조금 더 세밀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관리 강화 기법에서 강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특수체육, 네, 특수체육에서는 이 학생, 이 선수한테 제일 줄 수 있는 피드백은 뭐냐면 바로 강화예요, 강화. 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적 강화와 이제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좋은, 네, 좋은 강화. 그 다음에 부적 강화는 안 좋은 것들을 계속 강화를 시킴으로써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라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적 강화. 올바른 행동이 일어난 뒤에 이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예를 들면 어느 한 장애 학생은 매 수업이 이제 10시에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9시 50분에 와. 계속.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 너무 좋다. 너 10분 전에 왔네? 너 이렇게 계속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적 강화다. 그래서 정적 강화 방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큰 경제 체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받는 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점. 내가 잘하면 상점을 받고 못하면 벌점을 받는다. 거기에 맞는 대가를 내가 받는다 라는 게 바로 토큰 경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화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프리맥 원리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높은 행동을 활용을 해서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강화 체계. 네. 자, 그 다음에 칭찬. 너 10분 전에 왔네?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 자, 오늘은 내가 너한테 특별한 걸 해줄게. 라는 게 바로 칭찬. 그 다음에 행동 계약. 이런 지도자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 학생이 서로 계약서를 써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약 위반을 했을 때는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현상이 오면 난 거기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네. 그리고 촉진 같은 경우에는 교사 혹은 지도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언어의 강화, 정적 강화 중 방법 중에 하나다. 용안법은 이런 도움을 점진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바로 용안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강화도 있고요. 그러면 부적 강화. 네, 부적 강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반대예요. 자, 우리가 10시 수업 시작이야. 근데 어느 학생은 10시 10분에 와 계속.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너 맨날 10분마다 왜 늦어? 이렇게 계속해서 부적인 면을 강화를 시켜주면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올바른 행동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10시 10분에 오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9분, 8분, 5분, 그 다음에 정각, 그리고 혹은 또 10분 전에 올 수도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네, 이런 싫어하는 자극을 계속해서 주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감소를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보면 자,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만약 정해진 시간에 내가 못하면 그 환경에서 탈출시켜서 제외하는 방법. 과잉교정. 문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거나 원리 상태에서 더 개선된 상태로 강화하는 방법. 자, 속어는 이거는 말 그대로 속어는 제거한다.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벌. 벌은 너 10분 늦게 지각했어. 그럼 너 10분 동안 저기 가만히 앉아 있어. 벌을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 약간 이런 불안, 공포감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박탈. 뺏는 거죠. 그리고 없애는 거죠. 네. 그리고 준지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포화. 이런 실증을 느낄 때까지 반복시키는 방법. 이 장애 학생이 싫은 게 있어.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서 있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면 이거를 부적 강화를 계속 시켜주는 거야. 너 10분 늦게 왔으니까 10분 동안 서 있어. 라고. 자, 그렇게 강화를 해주는 게 바로 부적 강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력이 나옵니다. 체력. 자, 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체육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인체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체력에 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제대로 된 정의와 제대로 된 이론을 보려면 노인체육론에서 공부를 좀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체력. 체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자, 건강체력은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 내가 일상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이 바로 건강체력이고요. 운동체력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 네. 건강체력은 기본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신체 구성. 이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고 있어야만 내가 뭐 집에서 회사 가는 그런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내가 일할 때 필요로 하는 체력. 이런 것들이 다 건강체력이다. 자, 운동체력은 뭐다? 민첩성, 반응, 시간, 순발력, 스피드, 평형성. 내가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 바로 운동체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체력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빠르게 한번 보면, 자, 과부하. 어떠한 큰 부하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증진이 되는 거고요. 점증 부하의 원리는 점진적으로 운동의 세기와 주기를 점점 늘려나가는 원리다. 네. 어떻게 보면 점증 부하의 원리를 계속 통해서 가부하의 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특수성. 어떠한 특수한 근육의 동작, 부위 형태에 따라서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원리. 그리고 다양성은 여러 가지 운동의 효과. 네. 이 운동을 하면 내가 심폐지구력이 증진돼, 이 운동을 하면 내가 근력이 증진돼, 지구력이 증진돼. 다양성. 그리고 개별성은 이런 대상자, 내가 어떻게 신체 능력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나누는 게 바로 개별성. 반복성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팔 운동을 막 해요.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그 다음에 전면성. 다양한 운동을 배치를 해서 규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원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운동, 어떤 스포츠를 즐기기 전에 항상 뭐를 하죠? 준비 운동을 하죠. 자, 준비 운동을 하고 본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 운동 끝난 거 또 뭐가 있어요? 마무리 운동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전면성의 원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변.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챕터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이런 개별화, 교육
계획에서 적절한 것은, 네, 맞는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개별화 교육 계획은 쉽게 말해서 집단을 모둠화하여 지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모둠화가 아니라 개인화죠, 개인화. 자, 두 번째, 개별화 교육 계획은 교육 목표를 제시할 뿐 평가 도구의 역할을 못한다. 우리 그 과정 있었죠, 과정. 과정이 뭐가 있어요? 뭐 준비, 진단, 그 다음에 실시, 목적을 제시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하고 최종 평가까지 이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평가도 진행하죠.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 시 학부모의 의견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학부모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학부모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개별화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과 보완할 수 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변형의 원리 때문에. 네, 우리가 변형은 왜 해요?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개별화 교육에서도, 자, 정답에서도 보면 개인의 운동 수행 능력에 맞춰 적절한 교육 목표와 방법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네,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쵸? 네. 자, 이렇게 체육 지도자 전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4에서는 이제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전략 파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장애의 정의, 그리고 장애의 뭐 이런 의미, 특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 전략 방법이에요. 네. 지적장애에 대한 지도 방법은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지도를 할 건가, 뭐 정서장애는 어떻게,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각 장애별, 유형별에 따라서 지도 전략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적장애의 정의는 크게 3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정의가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지적장애와 발달장애협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왜? 본문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런 정의와 특성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도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원인은 뭐냐, 과연.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출생 전, 시, 후,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 발생, 이게 순 나와 있는데, 전에는 뭐 수두, 소두, 대사, 뭐 산모 이런 에 대한 중독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출생 시에는 미숙, 조숙, 저체, 난사로 인해서 지적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에는 뭐 어떤 질병, 지체, 뭐 환경적, 중도, 대사, 장애 등으로 인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적, 네, 이거 같은 어떤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떤 사고, 산소 결핍,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 나오죠, 이제. 자, 우리가 과연 지적 장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라고 보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적 장애는 유아라고 보시면 돼요. 유아. 네. 그럼 뭔가 이런 단어들이 헷갈리잖아요. 뭐 지적 장애, 뭐 정서 장애, 신체 장애, 뭐 시각 청각. 그러면 딱 그냥 지적 장애는 유아. 딱 유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유아의 대상으로 체육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보면요. 일단 특성을 보면요. 능력하고 체력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유아처럼. 그 주의 집중이 어려워요. 5분 이상은 못 가요. 그리고 판단도 잘 못하고요. 어떠한 제어도 못합니다. 딱 유아죠, 유아. 그러면 유아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지, 자, 보면 첫 번째로는
꾸준하게 지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파악을 하고 그 후에 지도를 해야 돼요. 선 지도를 하고 후 파악은 안 됩니다. 먼저 파악을 한 뒤에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어, 시범, 그리고 직접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용기구, 네, 그 다음에 간단한 언어와 단어로 사용을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한 단어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간단하게 앉아, 서, 뛰어, 걸어 간단한 걸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순한 규칙놀이, 그리고 독립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상, 네, 부상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을 유지를 해주시고 어떠한 이제 익숙한 과제에서 새로운 과제 순으로 네, 제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반복 학습, 우리 첫 번째 거랑 나오죠. 꾸준히 지도와 반복 학습, 그리고 감각적 단서를 제공을 하면서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문제 내기가. 자, 어떠한 식으로 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지적 장애에 관해서 체육활동 지도 전략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이러하 여기서 뭐 3개 제시를 해주고 뭐 하나 뭐 옳지 않은 걸 해줘요. 그러면 답이 이거가 될 수 있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챕터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정서장애입니다. 정서장애. 자, 정서장애도 똑같이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애에 대한 정의와 장애에 대한 특성도 중요하다. 제가 뭐 체육 지도자 전략에 맞춰서만 강의를 해드리지만 이거를 안 보고 가시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만큼 모든 책에 나와 있는 본문은 여러분 다 보시는 게 좋아요. 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은 크게 자폐성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자기표현, 감정조절, 그리고 사회적응, 전반적인 기능과 능력의 장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말 그대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장애들이 어떻게 보면 자폐성 장애인이다. 정신적 장애인은 뭐냐면요. 분열증, 뭐 정동장애, 그리고 뭐 양극성, 반복성, 우울장애 같이 이런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정신적 장애인, 정신장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뭐 다음 이번 연도에도 비슷하게 나오거나 혹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수교육법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 장애인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서와 행동장애 유형 중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 품행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보시면 자, 주의력 결핍은 주의력을 조절하지 못한 학습의 문제를 나타낸다. 이 말은 즉 어떻게 보면 지적장애, 네, 지적장애와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이런 그 주의력과 학습에 잘 인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품행장애는 어떻게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공격성, 뭐 파괴, 사기 또는 도둑질, 심각한 경우에는요, 이런 행동 양성을 6개월 지속하는 경우에는 공격 행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에서 조금 더 심화된 장애가 바로 품행 장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한번 갖고 왔고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이제 지도 전략,
지도 전략 한번 볼 텐데요. 먼저 특성을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뭐 품행장애, 공격, 운동과의 정신변적, 불안, 주의력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는 정서장애에 대해서 지도 전략을 하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 어떻게 지도를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네. 첫째 날에는 이걸 해야 되고, 둘째 날은 이거, 셋째 날은 이거, 다음 주에는 이게 정확히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어떠한 병형이 생겼을 때에도 조금 유도리 있게 조금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면요, 갑자기 꼬여버려요. 특히나 정서장애에서는요. 그리고 비경쟁적인, 네. 우리가 이런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규칙이 있고, 그리고 승패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좌절감과 성취감이 있죠. 근데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정서장애에서는. 네.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경기보다는 놀이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교사의 통제력이 발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분 상태 조절. 네. 정서적으로 불안한 정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슬펐다가, 갑자기 또 화났다가,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럼 그럴 때에 내가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분 상태에 대한 조절 방안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멋져.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내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금 과격한 운동보다는 약간 이런 정적인 거, 네,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놀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의 균형적인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성공 경험, 그리고 격렬한 스포츠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고요. 혹시 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 이거를 제가 하면, 자, 정서장애 지도 전략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안전이에요, 안전. 네. 그리고 안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안전. 항상 조심하는 게 신체적으로 조심해야 되지만 제일 정서적으로,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서장애는 이런 긍정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서장애와 직접장애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장애의 행동 특성. 네, 행동 특성. 정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주의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장애한테 나오는 특성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소극적인 행동. 두 번째 사회화된 공격. 그 다음에 불안, 주의력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일단 보면, 자, 사회화된 공격성 띄죠? 네. 갑자기 내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공격성 띄었다가, 또 슬펐다가. 자, 불안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죠. 자, 그럼 소극적 행동은 아니죠. 네. 왜 아니냐면요. 장애 정도가 높을수록 기분 조절력이 통제되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잉 행동의 빈도가 높다. 즉, 이러한 사회화된 공격, 이런 불안, 주의력 문제 때문에 소극적인 행동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특성은 소극적 행동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특수 채용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똑같이 이제 전 챕터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떠한 유형별에 따라서 지도 전략 방법에 배울 텐데, 이번 시간에는 시각하고 청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나 뭐 정의, 그 다음에 특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에도 지도 전략 방법에 좀 초점을 두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는 말 그대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시각장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정의, 그리고 특수교육법에 대한 정의,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지도 전략을 보면, 시각장애인은 특히나 이런 혼자서 개별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통합 개념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스포츠를 즐긴다고 하면 그 스포츠가 앞이 뭐 마라톤 같은 거를 제가 예시를 들게요. 자,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갈 수가 없죠. 뛸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게 누가 필요해요? 옆에서 이런 코스를 알려줄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같이 멘탈도 같이 관리해줄 수 있는 비장애인과 함께 협동, 합심을 해서 하는 교육 방법이 좋습니다. 지도 방법이. 자, 이제 신체 활동 특징을 보면 발달의 속도가 지체가 되고요. 그리고 약간 발을 땅에 끌거나 앞으로 기울인 자세, 움츠린 어깨. 이 자세예요, 이 자세. 네, 이 자세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애인보다 체력 수준이 낮고요. 그 다음에 기술 습득이 느리고 다른 패턴으로 보입니다. 네, 말 그대로 뭔가 우리는 시각에 대해서 많이 얻고 거기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는데, 시각장애는 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뭘 습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리다. 그리고 시각을 제외한 청각, 촉각 등을 활용을 해서 신체 향상을 보여내고요. 그 다음에 걷는 속도가 당연히 느리고요. 이런 방향성, 정확성이 낮고 보폭이 좁고요. 그 다음에 감각 운동과 협응력 운동 수준이 낮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 전략은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시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청각과 촉각, 이거 위주대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한번 보면, 일단 언어적으로, 네, 언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 어떤 신체 보조, 이거는 보조 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비장애인이 같이 옆에서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과 청각,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기구를 활용을 해서 분류를 또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지도를 할 때는 촉각 탐색을 하고 직접 지도의 단계를 따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언어 지도 후에 촉각 탐색 후에 직접 지도의 단계를 따른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 지도자와 성별이 조금 다른 그런 경우에는 신체 접촉에 의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접촉을 했을 때 좀 불길하고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기 전에 미리 공지를 해주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내가 이제 너한테 뭐 이걸 할 거야. 자, 이제 우리 앞으로 갈 거야. 우리는 지금 뛸 거야. 라고 미리 공지를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놀라지 않게. 그리고 전맹일 경우에는 지도자의 시범을 자신의 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이러한 지도 전략을 해야 된다. 시각장애인은 뭐다? 청각과 촉각에 의해서, 네,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청각입니다. 청각. 네, 청각은 어떤 거예요? 청각은 귀가 잘 들리지 않다. 네, 잘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정의,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정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의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도.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저랑 같이 볼 거는 청각장애 유형입니다. 유형. 자, 유형에는 전음성, 감음, 혼합성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갑자기 출시가 됐어요. 작년에. 네. 자, 이렇듯 지도 전략에서도 많은 문제가 출시가 되지만 이렇게 가끔씩 뭐 정의와 특성과 이런 유형과 이런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음성은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일반적인 청력의 손실 상태, 즉 일반적인 청각장애면 다 전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음성이라고. 네. 자, 그리고 감음 신경성은 청각과 관련된 신경 손상에 의한 손실 상태. 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전음성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그런 장애가 바로 감음 신경성. 혼합성은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장애가 오는 게 바로 혼합성이에요. 이 말은 즉 일반적으로 전음성으로 갔다가 심해지면 감신경성, 그리고 마지막 혼합성까지 오는 장애는 굉장히 조금 힘들다. 네, 이거는 청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도 혼합적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하고 지도 전략을 보시면 청각 장애로 인해 체력과 운동 기술에서는 문제가 적어요. 왜 적을까요? 귀만 안 들릴 뿐 다른 이런 신체적이고 그 다음에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조금 더 다른 장애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 네, 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기본 운동 습득에 따라서 심동적 영역의 완성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이런 청각 같은 경우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어 발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언어 발달이. 네. 언어 발달은 내가 얘기를 했을 때에 들려야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귀를 막은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목소리는 또 어떻든지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언어 발달이 조금 미흡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 학생 몇 단위 낮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언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고 표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휘력 부족으로 신체활동 이해력 저하 운동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화라고 알죠? 수화. 네. 수화는 뭐예요? 손 숫자. 내 손으로 내가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수화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의사소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수화는 필수예요. 네. 수화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지도 전략. 먼저 신체적으로는 이런 시각적으로 조금 많이 다양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시각적으로. 왜?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죠. 수화와 구화를 사용으로 유도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주변 소음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지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 또래와 함께 참여를 권장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 혹은 이런 동성끼리 조금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단어 선택, 그리고 천천히 말하고 가까운 거리 유지하고 필기구를 사용하고 입모양을 볼 수 있게 조금 대형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대형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그냥 기본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혹은 세로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혹은 1대1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형 같은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전략을 했을 때에는 그 대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적으로는 이런 기구, 넘어지는 방법, 시각과 촉각 신호 사용, 낙천적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들리지는 않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나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게 즐거우셔야만 청각장애인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부 장치를 반드시 제거하고 수중 활동 시에는 외부 장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 처리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런 청각 장애인의 지도를 할 때에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언어예요, 언어. 네. 이 언어적으로 내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네. 청각 장애인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조금 신체 활동 능력이 수월해요. 훨씬 더. 네. 근데 단지 문제는 뭐다? 의사소통의 문제다. 그러면 언어적으로 내가 과연 뭘 해야 되나? 바로 수화죠, 수화.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이런 특수체육이나 노인체육, 유아체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필기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개 자격증 따시는 분들한테는 꼭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갔을 때 어떻게 접목을 할 건가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특수체육 청각장애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수화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지만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파고들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떠한 장애의 유형에 맞춰서 지도를 하려 그러면 이런 수화 같은 것도 미리 배우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 지도시 유의사항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20년대 한번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한번 보면, 자, 입과 눈을 볼 수 있도록 위치를 하고요. 그 눈높이가 맞아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등지지 않도록. 네. 내가 어떤 시범을 할 때는 항상 가까이 앞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도 않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수화와 구화를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시각적 설명 위주. 네. 그 다음에 안전, 그리고 중간중간. 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약간 이런 고급 스포츠들, 스키와 스킨스쿠버, 야외 스포츠 경우에는 꼭 통역사와 함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네. 청각장애인 체육활동 지도 시 특수체육 지도자, 즉 여러분들이에요.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 지도자는 태양을 등지고 설명한다. 자, 여기서 나오는 태양은 그 태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도자는 태양을 등지고 설명한다. 계속 볼게요. 심한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한다. 그리고 정확한 임무와 큰 소리로 설명을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은 익숙한 것부터 시작한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는 이 두 개예요. 2번, 3번은 정확하게 옳은 거예요. 근데 자, 1번하고 4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자, 프로그램 시작은 당연히 이제 익숙한 것부터 시작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을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도 되나? 라고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틀린 거는 1번이죠. 태양을 등지고 설명. 자, 청각장애인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직접 눈을 바라보고, 근데 내 입모양을 보고 이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걸 내가 등지고 내가 뭘 행동을 한다? 알 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시작은 익숙한 것부터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특수체육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체육 지도 전략 유형별에 따라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강의 때 제가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모든 강의가 끝난 줄 알았더니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바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마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체장애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특수교육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 손상, 네,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척수 손상에는 작년에 조금 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되게 조금 희한한 게, 자, 여기서 배우는 이런 손상들 어떻게 보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네. 근데 이거를 뭔가 자꾸 추수체육 배우는 이런 지도자들한테 의학 용어까지 공부를 하라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우리 평균 60 넘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백수염. 회백수염은 이런 소아마비라고 말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회백수염이라고는 의학용어일 뿐이고 소아마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마비 형태가 오는 게 바로 회백수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척추는 4주 동안 신경관이 안전하게 닫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선척적인 결함이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편의, 척추역 급음증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적이나 비구조적으로 분류가 돼서 척추 측만증, 그리고 전만증, 그리고 후만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그런 장애를 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척수 손상이 나왔다 문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절단장애입니다. 자, 절단장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디가 절단된 거예요. 뭐 발목, 손목, 팔, 다리가 절단된 장애를 이제 절단장애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사지 일부에 또는 전체가 제거되고 이른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결성 부위 정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지절단과 하지절단이 있는데, 상지절단은 말 그대로 상체 쪽, 네, 이런 뭐 손, 팔 등이 절단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해서. 자, 하지만 하지절단 같은 경우에는요, 보조기구를 사용을 해야 해요. 보조기구를. 우리 여러분 가끔 가다가 팔 한쪽 없으신 분들, 이런 목발, 혹은, 의족, 혹은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하지절단은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절단 장애인이 유산소 능력 수준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장애, 네,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에서 유형별 구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백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아마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절단장애는 사지가 절단이 됐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어떻게 보면 몸이 염증이 막 갑자기 생겼나요. 그로 인해서 근육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내부에는 혈액이 막 공급을 해줘요. 그다음에 그 혈액이 뇌로도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점점점 퇴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이 나타나는 증상이 될 수 있고, 근위영양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으로 질환이고 호흡장애와 심장질환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장애인 스포츠 지도를 할 때 고려사항은 뭐냐면요, 욕창 예방입니다. 욕창 예방. 자, 여기서 나오는 욕창은 어떤 거냐면요, 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지절단, 제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이 된 장애인이에요, 만약에. 그럼 약간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네. 이 왼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거를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제가 지도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여기에 욕창이 생겨요. 욕창이 뭐냐면요, 어떤 압박을 통해서 그 혈액이 그 혈관을 좁혀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여기 힘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피가 다 쏠리게 되고, 혈액이 여기로 쏠리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혈액 공급을 못 해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 공급이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의식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을 미리 해주셔서
체중의 중심을 자주 옮겨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앉게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다시 일어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살짝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쏠리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 자세를 유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으로도 유지를 좀 시켜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흉추 6번 이상의 척수 손상자는 혈압 증가와 심박수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경우에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앞쪽으로 서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혈압의 문제, 즉 이런 그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잘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약간 무게중심을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으면 오히려 혈액 공급이 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경우 나타날 경우에는 이렇게 숙여가지고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 네. 조금 발음하기 힘들죠?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뇌에 손상이 있는, 네. 좀 뇌에 손상이 있는 그런 장애를 뇌병변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뭐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가 와요? 바로 치매가 오죠. 치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 네. 이 치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치매는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치매예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런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죠. 심장에 내가 박동, 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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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박동을 하면서 뇌에 혈액을 막 공급을 해주는 거. 어디로?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제 뭐 여기 손끝, 발끝에도 다 피가 통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 피를 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내 산소가 뇌로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막혔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뇌에 산소 공급을 못 봤을 때 그 골든타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뇌에 손상이 와요. 그럼 그 뇌 손상이 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치매로 옵니다. 치매로. 네. 그래서 이런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이 치매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분류는 뭐 내성마비, 경증, 중증, 심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임상적 분류에서 봤을 때에도 운동 능력의 제한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뭐 경련은 뭐예요? 근육이 막 떨리는. 네. 그다음에 무정의 운동성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사지가. 네. 그리고 운동 실조성, 뭐 협응력 영향을 미치는 거, 강직성은 수축근과 기랑근의 모두 근육이 강직을 보여.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리고 진전성 같은 경우는 불수위로 떠는 증상, 그리고 혼합형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혼합 쪽으로, 네, 무작위로 올 수 있는 게 바로 혼합형이다. 그럼 기능적 분류.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그래서 뭐 국제 내성마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협회에서는 8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4등급까지는 휠체어 사용, 그 다음에 8등급까지는 보행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추체로성의 내성마비, 뭐 추체 외로성 내성마비, 손해성 내성마비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성마비 장애인에 의해서 체력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사항들, 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특히나 뇌병변 장애인을 지도를 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절 가동 범위와 근장력, 균형, 협응력 등을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평가를 난 뒤에 그 다음에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력 증거보다는 약간 이런 제어 능력, 그리고 협응성 향상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랩 어라운드 중량을 사용을 해서 다시 수동을 할 수 있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족을 한번 생각해보면 처음에 우리 의족을 착용을 했을 때는 잘 못 걷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운동을 계속 수행을 능력을 한다 그러면 내가 수동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빠른 움직임 할 때는 근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신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로감 빨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잘 참고를 하셔서 네,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네. 자, 뇌병변 장애인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뇌병변 장애는 뭐다? 뇌에 손상이 있고, 자, 뇌의 손상은 곧 치매와도 가깝다.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근력 운동을 위한 중량 들기와 유연한 튜브 이용을 해야 한다. 자, 그쵸?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 근력 운동 하시다 그러면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아령이나 어떤 물건으로 막 근력 운동을 할 텐데 어떻게 돼요? 이런 치매, 특히 이런 뇌병변 장애한테는 유연한 튜브를,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걸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체육 활동 계획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한 과제에 하나의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것도 맞죠. 한 번에 한 가지 단어 사용하고 지시를 한다. 자, 아니죠. 이 같은 거는 정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에 한 가지 단어 사용 및 지시는 어떻게 보면 뇌병변 장애인이 아닌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언어적 지도 방법에 속하는 내용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체 장애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뇌병변 장애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랑 같이 배웠던 게 뭐였냐면 맨 처음에 뭐 배웠어요? 정서장애, 그 다음에 뭐 지체장애, 그 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뇌병변장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장애를 배웠는데 그 장애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각 유형별로 맞게 지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전략은 어떻게 내세우는지,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거는 내가 지체장애에 대한 설명, 뇌병변에 대한 설명만 잘 알고 있으면 장애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수체육에 관해서 모든 강의는 마쳤고요. 네, 저는 뭐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필기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합격을 하고 필드에 나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숙지를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수체육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